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팟빵을 통해서 9월 23일부터 시작한 어찌 보면 새로운 코너죠. 죄책감 없는 종목 추천. 이 종목 어떠세요? 이런 코너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기획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그 코너 제목을 월사금파로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어떤 그 수익률을 정해두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두고, 매매하자. 근데 제가 그 코너 제목을 월사금파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그렇게 이름을 정해 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월요일날 사고, 꼭 월요일날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꼭 금요일날 팔아야 되는. 그리고는 왜 수익이 안 나요?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코너 제목을 월사금파라고 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획방송에서 종목은 제시하지만 내가 그 종목을 왜 추천해드리는지, 그리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이것도 제공해드리지 않기로 했죠. 아마 그 기획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미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이해하시고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조금 더 거기에다가 팁을 좀 더하면, 미쓰리, 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아무리 뒤끝이 있다고 하지만, 뭐 지난번 그 바텍 종목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에이씨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종목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미쓰리가 이 종목을 왜 추천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음에 미쓰리가 다른 종목을 그러면 언제 추천할까? 제가 여러분 언제 추천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제가 23일 날 그 추천드린 종목을 만약에 제가 매매한다면 이렇게 매매해서 뭐 난 이 정도에 팔았어. 됐어. 그럼 난 다음 종목은 이걸로 매매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다른 종목을 올려드리겠죠. 제가 그 기획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철저히 그 앞선 기획방송을 들으시면서 분할 매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매매가 끝난 다음에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매매했을 겁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문제를 푸시고 나중에 이제 꼭 모범 답안은 아닙니다만 분할 매수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조금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공개하지 않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마 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일단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3개월 이후에 요거 재밌다. 요거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단톡방으로 모셔서 더 재미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호흡을 맞추는 기간이 저는 한 3개월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괜히 하셔가지고 저랑 안 맞는데 괜히 나중에 궁시렁 거리지 마시고요. 정말 돈다방 미쓰리 충분히 들으시고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런 분들이 내가 한번 주식 공부해볼까?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앞으로 기획방송은 그렇게 전개될 겁니다. 저는 지금 흥미진진하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바텍에서는 흥미진진하게 진행할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다 수익 나셨으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나셨으면 그런 게 되게 착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되게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정말.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획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네. 자, 23일 월요일 글로벌 이슈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에서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중국의 PMI 지표, 유로존의 PMI 지표, 미국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됐죠. 제가 앞서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각 반의 꼴등을 갖다가 모아서 한 반을 만들어도 1등부터 꼴등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 요런 시점인 거죠. 요렇게 PMI 지표가 각국 PMI 지표가 한 날 발표되는 요 시점. 그래서 앞서서는 각 반의 꼴등을 불러다가 한 반을 만들어도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는데 그때 1등이 미국이었고 그때 2등이 중국이었고 그때 꼴등이 유럽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어떤 짓을 했냐면 PMI 지표가 지네들도 부진하게 나왔지만 중국 지표가 부진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즉 미국은 곧 죽어도 우아해진다는 거죠. 미국은 자기네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워하죠. 자, 이날 아까 IHS 마켓에서 발표된 미국의 PMI 지표가 8월달 50.3이었는데 51.0으로 상승했고 서비스업 PMI도 50.7이었는데 50.9로 상승했다. 자, 미국의 PMI 지표는 좋았다. 오케이, 콜. 자, 그러면 유로존은 어땠느냐? 9월달 제조업 PMI 지표가 지난 8월달에 51.9였는데 9월달에 50.4로 하락했다. 2013년 6월달 이후로 최저치다. 자,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유로존의 가장인 독일의 9월달 제조업 PMI 지표가 8월달에 43.5였는데 9월달에 41.4로 또 하락을 합니다. 참고로 이 PMI 지표는요, 기준이 50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PMI가 8월 달에 50.3이 나왔는데 9월 달에 51.0이 나왔어요. 라고 했던 이유, 제가 아까 일부에서 ISM과 IHS가 있는데 막 이런 얘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기준이 50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독일은 50에서 한참 아래에 와 있는 거예요. 거의 10 가까운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전문가 예상치는요, 44를 예상했고요. 123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123개월이면은 12개월이 1년이니까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저는 지금 그 유동성을 푸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독일의 제조업 지표, 물론 수치의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만, 아니 지난 10년 동안 지금은 다시 경제가 안 좋아지고 했다고 하지만 이 10년이란 시간을 어찌 보면 지금 독일 경제는 무색하게 부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그걸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영국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 토머스 쿡이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파산했다. 자, 여행사 파산으로 지금 비행기가 좀 나르지 못하고 여행 일정이 취소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자, 미국으로 가보면 미국이 볼륨은 그렇게 크게 높이진 않았습니다만 뉴욕 연방은행에서 매우 긴장했던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뭡니까? 오버나잇 금리. 바로 레포 거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루짜리 오버나잇 금리가 원래는 미국의 기준금리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막 6%, 막 10%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월가 트레이더들이 이거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래? 이거 이랬던 적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말고 없었잖아. 막 긴장했죠. 자, 그러자 유럽 연방은행이 돈을 막 풉니다. 그죠? 하루에 750억 달러 유동성 오버나잇 레포 거래 공급하기로 했고요. 언제까지?
10월 10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하겠다. 이렇게 레포 거래를 통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런 이벤트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얘기 뭡니까? 뭐 단기 유동성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거 뭐 커버할 수 있어. 그리고 봐봐. 이번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행동했잖아. 우리의 이번 행동은 되게 성공적이었어 라고 자화자찬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저 10월 10일까지 저렇게까지 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할 정도까지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 여러분 돈줄이 한번 막히면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예. 글쎄요. 사람이 살면서 진짜 돈줄이 막혀 본 적이 그러니까 돈줄이 막히는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고 뭐 그냥 뭐 직장을 다니다가 일을 그만뒀는데 월급이 없어가지고 돈줄이 막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 개념이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연준 대차대조표가 현재 3조 8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돈을 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 대차대조표 규모를 늘리는 새로운 유동성을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우리는 그런 이벤트에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 이벤트가 왜 발생한 겁니까? 일시적인가요? 그러면 왜 일시적이며 일시적이 아니라 10월 10일까지 계속 해야 되나요? 10월 10일 이후에도 할 수 있다면서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답을 듣고 싶은 거죠. 저의 답은 이거예요. 매일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전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아까 국제유가 시장에서 뭐 사우디가 75% 원유 생산량을 회복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저거 진짜 쟤네들 말대로 9월 달 안에 다 복구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피격된 석유 시설이 완전히 복구되는데 최대 1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아람코가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 제조업체라든가 수리 하청 업체에다가 원래 지급하기로 하는 어떠한 그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제공하면서 왜 많은 비용을 제시하겠습니까? 야, 우리 그거잖아요. 택시 타면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아저씨 좀 빨리 가주세요. 더블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촉박하니까 내가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빨리 해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람코는 여전히 이달 말까지 산유량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저거 아람코 IPO를 앞두고 있어서 저거 IPO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유시설의 완전 복귀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오래 지연될수록 아람코의 기업 공개가 불투명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우디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뭐합니까? 아니야. 왜 이래?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이 사우디, 니네 지난번에 피격받은 거, 그거 괜찮니? 그거 진짜 니네 말대로 9월 안에 그거 하기로 돼? 괜찮겠어? 그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자, 영국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영국은 보리스 총리가 의회를 정회시켰습니다. 10월 14일까지. 뭐, 아젠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쨌든 명분을 가지고 일단 정회를 시켰어요. 자, 이 정회시킨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죠. 존슨 총리가 영국 의회를 정회시킨 저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판결이 영국 현지 시간으로 24일 날 이제 영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야, 총리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젠다 때문에 그런데잖아. 문제 없어. 라는 판단이 나오면 존슨이 원하는 대로 10월 14일까지 영국은 정회되는 거고요. 영국 의회는 정회되는 거고요. 만약에 영국 대법원이 야, 존슨 총리가 저거 위법 저지른 것 같아. 라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물론 이랬을 경우에는 존슨 총리가 또 나서가지고 또 정의시키려고 하겠죠. 그 전에 여성 기업인이자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 지나 밀러라는 여자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해 의도가 수상하다. 아젠다고 나발이고 저거 제 의도가 뭔가 냄새가 나. 제가 저거 노딜 브렉시트 그냥 시켜버리려고 일부러 저런 것 같아.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 심리를 요청했습니다만 9월 6일 날 법원에서는 그건 우리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는 아닌데요? 라고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9월 11일에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 항소심에서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는 저거는 위법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왔었거든요. 저거는 의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존슨 총리의 의도가 확실하다. 거기에다가 10월 14일까지 영국 의회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엘자베스 2세에게 뭔가 이렇게 호도했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소심에 대한 이제 항고심이 24일 날 결과가 발표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영국 의회 정회를 두고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브렉시트와 관련된 진행사항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보리스 총리는 일단 지금 유엔 총회를 하러 이제 가는 거죠. 뉴욕으로 갔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즉 뉴욕에서 브렉시트 협상 돌파구가 생길 기대를 키우고 싶지 않다. 자, 보리스 총리는 이번 유엔에서 뉴욕에서 메르켈 총리를 만나고요. 아일랜드 총리를 만나고요.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각각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총리의 일정이에요. 자, 제1야당 노동당은 어떻게 일이 전개되고 있느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1야당 노동당 내에서도 제레미 코빈 대표와 왓슨 부대표의 어떤 또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국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그 제안안에는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의 전략이 반영되어 있는 제안인데 이 제안을 전당대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당은 제레미 코빈과 왓슨 부대표가 있는데 왓슨 부대표는 모르겠고 우리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의 어떠한 생각과 전략을 전폭적으로 한번 밀어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레미 코빈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 일단 조기 총선에서 승리를 하자. 그리고 유럽연합과 3개월 안에 새로운 브렉시트의 합의를 추진하자. 예. 브렉시트 지난번에 합의한 거 있는데 또 하재요, 지금. 얘네는 맨날 투표하고, 예, 맨날 투표하고, 이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조기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노동당이 이제 어찌 보면 집권당이 돼서 유럽연합과 3개월 안에 이제 새로운 브렉시트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6개월 안에 다시 제2국민투표를 진행하자. 그리고 제2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노동당은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 국민투표에서 우리는 브렉시트를 지지한다, 잔류를 지지한다 이거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런 아주 롱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국 문제는 몰라요. 지금 또 이 얘기 보니까 또 2020년 동안에도 또 계속 자, 여러분, 저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 여러분, 자, 우리 영국 얘기 좀 한번 짚어봅시다. 또 이러고 있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융커 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우리가 아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접한 유럽연합 회원국 아일랜드 국경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융커 위원장은 영국과 합의를 할 생각은 있다. 결국 예전에 아예 재협상 없어. 뭐 이렇게 아주 단디하게 의견을 제시한 거는 달리 조금 유연성 있게 그래 한번 영국 하는 거 보아서 한번 뭐 얘기 한번 해보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 메르켈 총리도 자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자 여기에 부추긴 사람이 누굽니까? 핀란드 총리가 야야야 그 영국이 9월 안에 뭔가 제안서라도 뭔가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PPT 딱 보여줘야지 뭔가 얘기를 하지. 이렇게 판을 까는 바람에 영국은 현재 유럽연합에다가 안전장치에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죠. 그러니까 융커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까지껏 뭐 영국에서 저렇게까지 PPT로 이렇게 보고했는데 뭐 한번 뭐 고려해보지 뭐. 지금 영국이 제안서를 제출한 그 정성 때문에 그 정성을 봐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렇게 표현해드렸잖아요. 미쓰리가 정말 돈다방 미쓰리 카페를 만들고 싶다. 아, 나 2020년 돈다방 미쓰리 카페를 만들어야겠어. 그런데 카페를 이제 뭐 임대하고 뭐 인테리어하고 그런 비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떤 좀 돈 많은 투자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아이 저기요. 아이 저 내년에 저기 저 한남동 저쪽에다가 돈다방 미쓰리 카페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금 좀 투자해 주시죠. 아이 제가 예 마치 무슨 주식회사처럼 펀드처럼 투자하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게 그러니까 뭐 싸가지 없는 건 아니죠. 예. 아니면 저기 좀 애교를 부리면서 뭐 투자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했다면 지금 영국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PPT 자료를 딱 만들어서 미쓰리가 자 제가 이런 돈다방 미쓰리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임대하려고 하는 뭐 평수는 몇 평이고 뭐 테이블은 몇 개고 뭐 해야 되고 어디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데 얼마 비용이 필요한데 좀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융커 위원장이나 유럽연합에서 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는 합의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국에서 그동안 어깨 힘빡 주고 뭐 합의하든가 말든가 그 영국 안전장치 그거 그냥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존슨 총리가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뭔가 종이자박지라도 들고 와서 저기 우리 영국이 이런 생각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성이 갸륵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다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요. 그리고 그동안 지금 1년 6개월이 진행되어 오면서 제가 지난번 9월 달 그 워싱턴 실무 협상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핵심이 빠졌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5월 달에 뭐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미국과 중국이 이제 최종 협상을 막 앞뒀다 막 그랬는데 어린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판을 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100% 정도가 됐다면 90% 정도는 합의를 했다. 근데 10%가 뭐 아직까지 좀 뭐 해결이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범위는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즉 90% 합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남은 10%가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메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10%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90%고 나발이고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이라고 쓰고 항복이라고 읽었죠. 자, 지금 전개되는 게 그래요. 미국과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핵협정 탈퇴하고 이란을 제재하고 지금 사우디를 공격했는데 그 배후가 누구고 막 시끌시끌하지만 결국 다 잔가지들을 쳐내면 남는 건 뭡니까? 결국 미국은 이란 니네 핵 포기해. 핵합의 이행해 실행해 이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제재 먼저 풀어. 이게 뭐가 먼저냐라는 거잖아요. 얘네뿐만입니까?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국과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되게 시끄럽고 물론 저도 시끄럽게 방송을 하죠. 여러분 영국 문제는요.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제1야당이 어쩌고 자유민주당이 어쩌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 막 사공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이렇게 장가지를 다 쳐버리면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두고 진행하는 협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하다 미국과 중국은 누가 뭔가를 포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 시간으로 버티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둘 다 이제 피해를 보면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이렇게 스몰 딜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가자. 예, 그러니까 지쳐가는 거죠. 그 뭔가를 지금 해결을 못 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요 잘 생각해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하면 증시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아주 되게 심플하게 해석을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오늘 자꾸 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 보여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깜짝 선물을 제시했다. 그게 이제 미국산 쉐일 석유를 한국이 구입해 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위비라든가 혹은 북한에 관련된 어떤 어떤 돌파구 내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좀 기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의 쉐일 석유를 구매해 주기로 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뭔가 북한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풀어줄 것 같은 기대가 한층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못 믿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얄미운 사람이 얄미운 사람은 아닌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이제 썸을 타고 연애를 하는데 이 여자가 겁나게 여우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그냥 선물 공세를 합니다. 막 명품 가방도 또 안기고 이 여자는 새처럼 하죠. 선물 주니까 고마워. 이런 걸 그리고 열심히 자기 친구들한테는 야야야 걔가 나한테 이렇게 명품 가방 사줬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그 남자한테는 시큰둥하게 이런 걸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다른 거 없을까? 그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럼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러라고 했어? 이러잖아요. 제일 얄밉죠? 예. 진짜 주먹을 부르는, 예, 멘트죠? 저는 제가 약간 염려하는 게 뭐냐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쉐일 석유를 사주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했다.
뭐 어쩌겠습니까? 힘이 없는 나라는 당연히 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거기에는 그러고 정말 많은 요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세일 석유의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북한 문제 있죠. 방위비 문제 있죠. 일본과의 관계 문제 있죠. 뭐 기타 등등 엄청난 그 부담이 담긴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선물을 덥석 받고 어떻게 할까요? 뭔가 풀어줄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예.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뭐, 특히 지금 김정은과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국 내 정치적 문제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지지부진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제재를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혹시 자칫 잘못했다가 미국 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신중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 좋아질 것처럼 우리 특히 남북경협주 매매하시는 분들 올해 2월 28일을 2월 마지막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때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했습니까? 아유, 미쓰리가 현금 가지고 있으라 그랬는데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남북경협주 샀거든? 근데 개폭락했어.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때 모든 문제가 everything okay 될 것 같았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9월달 실무협상단 문제 잘 안 풀렸고 대신에 10월달에 고위급 협상이 아직 진행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믿어보자지만 거기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 거기서 뭐 중국이 항복하겠어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평안해 보일 때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 일 없는데 왜?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는 그 말 속에 정말 괜찮아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거를 좀 냉정하게 인지를 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9월 25일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뉴욕 증시 내용 가지고 그리고 글로벌 이슈 체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사실 요즘 주식시장이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움직임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만 잘하면 매매만 잘하시면 돼요. 대신에 매매를 잘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돌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돌다리를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얼음이 튼튼한 얼음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얼음판이 균일하게 다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얼음판이 두껍고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까부느라고 막 하이힐 신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결국 그 하이힐 뒤축 때문에 그 얼음판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식시장에 임하신다면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으실 거고 적당히 수익 챙기시면서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